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5회차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은 시험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한 달 전략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리까지 한번 오늘 수업 시간에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1번부터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인데, 자, 1번. 일단 원칙은 상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상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 예외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너한테 줘야 될 건 나한테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하자, 뭐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칙이고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총액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년 기준으로 우리가 유동, 비유동 구분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가장 잘못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자, 제조업자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유형자산이다. 네,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유형자산.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제조업자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은 투자가 목적인 경우에는 우리 뭐로 처리해요?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투자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투기가 목적이었으니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임대는 뭐예요? 빌려주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 상각비가 과대 계상되었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형자산을 상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개발비면 개발비, 특허권이면 특허권, 그래서 해당 자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금액들이 모두 과대계상되었다. 과대계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은 차변이 자기변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과대계상이 되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에 가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인데 감소를 크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은 원래 차변이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계상이 되게 돼요. 자산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뺐으니까. 여기서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는 많이 뺐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라는 의미는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익은 줄었겠죠. 그렇죠? 이익은 줄었으니까 당기순 이익이 과소계상되게 됩니다. 과소계상되고 당기순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자본이 과소계상되었다라는 얘기랑 같죠. 자본 중에서도 우리 이익 잉여금을 얘기를 하겠죠.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기순 이익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과대계상, 자산과 비용의 과소계상, 비용은 과대, 자산은 과소. 비용과 당기순이익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대예요, 무조건. 비용이 과대이면 이익은 과소계상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 중 자본거래에 대한 발행회사의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 4번은 첫 번째,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금 배당을 했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 맞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보통 예금을 지급하고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그냥 계정 과목 뭘로 처리해요? 그냥 자기 주식이라 한다. 자본금이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식이라고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장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맞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무슨 변에 와야 돼요?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대변에 생긴 게 아니라 차변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겠죠.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게 되면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공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주셔야지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 다음의 내용에 따른 비유동 부채 항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비유동 부채 어떻게 외웠죠? 비유동 부채 사, 장, 퇴.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맨날 강조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 임대보증금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 장, 퇴, 임 이렇게 사, 장, 퇴, 임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차보증금도 있으니까 임차보증금은 내 자산이에요. 자산이 되고 임대보증금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2번 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에리사카의 제조 관련 지출 내역이다. 이 중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제조 간접 원가로 물어봤는데 지금 답안은 공장 건물의 전기요금,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해서 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의신청도 했는데 왜냐하면 성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릴 때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진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비로 봐야 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 6번은 원칙 어떻게 돼 있냐? 원칙은 직접비랑 간접비의 구분은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특정 제품의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것과 여러 제품을 같이 동시에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따라서 특정 제품 생산에만 관여한 자는 당연히 직접비가 되겠죠. 당연히 직접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제품에
뭐 나는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데 A 제품도 생산하고 B 제품도 생산하고 C 제품도 생산을 해요. 그럼 내 인건비는 A, B, C로 나눠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간접비가 되더라. 간접비가 되더라.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잘못 출제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특정 제품으로 봐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를 이게 몇 년 전에 세무사 시험에서도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직접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었었나 봐요. 과거에.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근데 어쨌든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앞으로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직접비로 봐야 한다를 조금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서. 그래서 어찌 되었든 특정 제품에 관련되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이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새겨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세무사회에서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면 또 논란의 가능성은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부서의 광고비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일단은 뭐 2번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보기는 해야 하겠지만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무조건 직접비로 본다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원가의 분류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정비, 변동비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 단위당 원가는 반대의 상황이 생기죠. 점점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일정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조업대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를 총원가의 비례, 조업대의 증감에 따라 비례하는 원가를 변동비라 한다. 조업대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라고 한다.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계를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혹은 직접원가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8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세무의 보조부문별 사용 전력량에 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제조간접 원가는 250만 원, 고정제조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다. 이중배분율법으로 보조부문의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제1공정 부문에 배부할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문제 8번은 우선 변동제조간접 원가가 250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 주어져 있어요. 변동이다. 그럼 밑에 이제 구분 박스를 보시면 박스에 실제 전력 사용량이 있고 최대 사용량이 있어요. 최대 값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 고정비는 최대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분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바뀌겠죠.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배부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변동원가에서 변동비는 우리가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1공정이 2만 킬로와트, 2공정이 3만 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 5만 중에 1공정 것만 우리는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2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변동비는 얼마가 나와요? 변동비는 40%니까 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1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고정 부문은 최대
25,000하고 35,000이니까 6만 분의 1공정이 사용한 것은 25,000이 되겠죠. 그러면 절반이니까 고정비는 얼마예요? 절반 125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나눠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1공정은 변동비는 100만 원, 고정비는 125만 원. 그래서 225만 원의 제조간접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이 문제 8번은 다시 별표 쳐 두시고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 따른 물량 흐름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무조건 완성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 그리고 마이너스 기초를 해라. 그런데 우리 앞에 완성품서부터 기말까지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법. 기초까지를 가면 선입선출법. 이렇게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기초를 빼라. 자, 그러면 우리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냐? 처음에 재료비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재료비는 100%를 투입을 했다. 결국 퍼센트를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은 4만 개 플러스 기말은 몇 개예요? 아, 기초에서 착수 더해서 완성품을 빼주셔서 기말을 먼저 계산을 해 두셔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T자를 그려서 기초 수량이 10,000개, 착수 수량이 50,000개, 기말 수량이 40,000개, 완성품 수량이 40,000개, 완성품이 40,000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말 수량은 20,000개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은 20,00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10,000개. 그러면 재료비는 몇 개예요? 재료비는 50,0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주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퍼센트를 따져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40,000개에 플러스 기말인데 기말이 완성도가 60%라 그랬으니까 6, 22, 12,000개 마이너스 기초 10,000개는 완성도가 80%라 그랬으니까 8,000개를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몇 개예요? 44,000개가 나오나요? 가공비는 44,0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문제도 별표 잘 쳐두시고 우리 완성품 환산량 계산 꼭 반드시 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10번은 공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불량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불량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회계는 무조건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정상적이면 무조건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고 비정상적이면 무조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공소는 효율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하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비정상공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공소는 원가는 제품 제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기말 제공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 원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 원가에 배분한다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공성품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부스러기를 말한다. 이건 우리가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개인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법인을 제외한.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암기해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개인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모든 상사의 과세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 자료이다. 부가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시기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12번은 우리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 그러니까 매출액이 의 합계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에 대한 개인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언제까지 해요?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이 신고를 해야 국가가 25년도의 매출을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5월 31일까지는 일반 사업자들이 되고, 성실 사업자들은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신고가 끝나야지만 국가가 정확한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서부터? 7월 1일서부터, 다음 해 소득 신고가 끝나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 25년도에 앞에 1기에서 4천, 2기에서 5천, 그래서 25년도에 9천만 원이 됐죠. 그렇죠? 9천만 원이 됐으니까 다음 해 7월 1일서부터, 26년 7월 1일서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26년에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간다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되면 되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8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그 사람은 다음 해 7월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서부터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할 수 있다. 맞죠?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6개월이 경과해야 대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맞죠?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리 13번 문제에 뭐가 있냐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외웠어요. 판매, 하자, 대손. 그래서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이 세 가지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부가세법상에서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 매출액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손이에요. 그래서 대손 무슨 공제?
대손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손 세액공제. 그러니까 부가세에서만, 세금에서만 차감하는 거지 매출은 건드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액에서 대손금액 전액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매출 세액에서 대손 세액만큼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올해 개정세법도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고용보호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자녀 1명당, 이게 이제 올해서부터 바뀐 거죠.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네, 이것도 올해 세법의 개정으로 교육비는 이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산한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 원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출산했을 때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서부터는 무조건 7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금액은 첫째가 30, 둘째가 50, 그 다음에 셋째는 70, 셋째부터는 다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사원 등록에서 넣어보시고 연말정산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불러오게 해보시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문제 15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문제 15번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 창과 오른쪽 창. 왼쪽 창은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창은 세액공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있는 제목들이 왼쪽 창에 있냐 오른쪽 창에 있냐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도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도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세액공제 윗부분에. 그래서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보시면, 이거는 그냥 화면을 참고를 해서 정답을 체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이론시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어렵죠. 저는 쉽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조금씩 하나씩 더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험.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아있는데,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 한 달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 전산 세무 2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산 세무 2급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략. 제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보셨던 분들은 1.5배속 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4주간 전략을 짜게 되면 일단 1주차 이론 총정리 다 끝내 놓으셔야죠. 이론 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기출문제 한 10회분 정도의 이론 문제만 계속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차. 2주차에선 무엇을 하셔야 되냐? 일반 전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결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주차. 3주차는 부가세 부속 서류. 부가세 부속 서류만. 자, 지금 우리는 기출문제를 10회분 혹은 15회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출력을 먼저 조금 해 두시고 이론 정리가 다 끝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론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란 얘기예요.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을 기출문제에 있는, 오늘은 일반 전표만, 그럼 일반 전표만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차이점이 뭔지, 내가 계정과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고, 특히 메인 매출 전표는 여러분들이 유형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유형 선택해 주시고 분계해서 실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과세 매출, 과세 매입을 거꾸로 쓰고 시작하셔서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세무 2급에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증빙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산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도 결산은 항상 나오는 틀이니까 정리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쭉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가세 부속 서류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 교재에 있는 진도대로 쭉 정리를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회차별로 해서 부속 서류만 계속 풀어보시는 거 하시다 보면 이제 전자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바로 패스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부속 서류도 조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4주차예요. 마지막 4주차에 되면 당연히 원천징수밖에 할 게 없죠. 이제 원천징수인데 첫 번째 날은 사원 등록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급여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날은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일 이것만 쭉 해주시면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는 여기에 플러스 최신 기출 한 회차 묶어서 풀어보기 이런 걸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부분이 부분 채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분 채점이 진행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앞에서 이론 정리를 조금 빠르게 끝내면 날짜가 점점 앞서 나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하실 때는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는 요약 정리들이 많이 있어요. 요약 정리. 그래서 재무회계 요약 정리, 원가회계 요약 정리, 부가세법, 소득세법 이런 것들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최신 개정세법은 다 보셨죠? 26년도 개정세법. 그 다음에 K랩 업데이트 현황, 이 두 개 영상은 당연히 무조건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빠듯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합격 후기 보니까 정말 빡세게 한 달 딱 준비하셔서 세무 2급 합격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